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그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상계님 진리의 이 대도 진리, 천지 대도 진리의 큰 틀을 한번 일단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참 1871년에 신민년에 우리 상계님께서 탄생하시고요, 1880년 경진년에 수부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일월 부모님께서 저때 오셨어요. 그리고서 지금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요, 벌써 한 몇 년입니까? 하여튼 상당한 한 150여 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지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요, 좀 역사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국사와 세계사를 공부했습니다. 서양의 중세는 암흑기가 100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14, 5, 6세기 이때 그 르네상스하고 이 자연과학의 발달,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참 미지의 새로운 세계, 이런 어떤 새로운 영역, 지리상의 어떤 발굴 이런 걸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서양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타고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 종교 개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구교와 신교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뭘까, 이제 영국에서 일단의 어떤 무리들이 배를 타고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고요. 막 이런 쭉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서양의 이 르네상스, 이런 종교 개혁. 그런데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중세의 암흑기를 깨고 새로운 있던 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등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또한 뭐가 나오냐면은 기존의 카톨릭을 이렇게 옹호하고 그것을 고수하려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또 모임이 생기고, 거기서 나왔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마테오 리치, 이마두 신부님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상계님의 진리로 알고 나서 봤더니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소자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그것은 1552년에 태어나서 1610년에 돌아가셨던, 중국에 와서 북경에 묻히셨던 바로 예수회 출신의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결국은 동양에서 죽은 뒤에, 돌아가신 뒤에 그분의 몸은 북경에 묻혔지만 그분이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예로부터 서로 그 어떤 경계를 허물고 그 신명을 데리고 천상 외계 문명 이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 문명을 배워서 그것을 본따서 이 지상의 어떤 일꾼들, 그러니까 뭐 제가 일꾼이라고 말했지만 과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아름길을 열어주어서 결국은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지금 연장선상으로 쭉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 우리 휴대폰, 이 스마트폰 시대,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이제 후천의 도술 문명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17, 18세기의 서양의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이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이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땅을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또는 아시아로 와가지고 있잖아요. 식민지를 만들고 하면서 아주 인류 역사가 대혼란으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조선이 1392년에 이렇게 그 건국이 돼가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을 맞이했었고, 그 뒤에 병자호란과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은 500년 왕조가 쭉 또 이어졌어요. 그 왕조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뭔가 선각자들이 있어서 뭔가 우리나라도 이 개화의 물결을 타고 어떤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증유의 이 어떤 대혼란의 시대, 사실은 이게 큰 어떤 우주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있잖아요. 천지의 여름철에서 천지의 가을철로 넘어가는 바로 이런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죠. 이 현상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천상 신명기에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왔어요. 이 막판의 시대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자, 과연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그것은 사람이라면은 참 누구든지 궁금하게 여기고 그 진리를 탐구하고 싶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 진인의 탄강이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진인의 탄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1871년에 오셨던 강증산 상계님, 하나님, 그리고 1880년에 오셨던 이 경진에 오셨던 우리 수모님, 천지 1월 부모님이 진인의 먼저 이렇게 선두주자예요. 문을 열으신 분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로 오신 진인이 누구냐? 저는 이제 1897년 정유년에 이렇게 탄생하신 하감 이중성 선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2024, 2025 이 갑진을사, 여기서 이제 상계님의 천지용사가 지향했던, 목적으로 했던 바로 이 태을선, 남조선 빼가 모습을 드러내고 12,000 일꾼이 출세하는 겁니다. 바로 12,000 일꾼이 진이에요, 여러분. 그 일꾼이 진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상계님과 수부님은 천지 1월 부모님이에요. 상계님께서 낙서를 이렇게 그리시고 276, 438, 276, 951, 438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망량이 주장하고 1월은 조항이 주장하고 성신은 칠성이 주장하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천지와 1월과 성신, 천지와 1월과 그리고 성신을 주관하는 성신을 갖다가 성신의 우두머리가 되겠죠. 칠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년 천지공사, 이 10년 신정공사, 이게 바로 천지 1월 부모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천지와 1월이 있으면 천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이 틀이란 말입니다. 이게 천지 안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나 이 천지 안에서 결국은 이렇게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것은 1월이에요. 1월이 운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던지고 양기를 던지고 달빛 음기를 던져가지고 생명을 생육시킨다 이거예요. 천지 1월. 그렇지만 천지 1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 있습니까? 천지는 무일월이면 공각이요 1월은 무지인이면 허령이라. 바로 무지인할 때 그 인 뭡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수많은 별들, 성신들, 천하창생들이라 이겁니다. 이 천하창생의 시대에 그 천하창생 성신들은 누가 주관하냐? 칠성이 주관한다. 바로 12,000 일꾼 출세. 이게 바로 칠성도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상계님과 수부님을 신앙하는 우리 일꾼들이 놓여야 할 자리는 천지도 아니고 1월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신의 자리. 다시 말하면 이 수많은 하늘에 무수히 많은 천하창생을 이끄는 바로 뭡니까? 칠성의 자리다 이겁니다. 그것을 상계님께서는 동방칠성이다, 서방칠성이다, 앞세상은 칠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셨던 겁니다. 276, 951, 438 어디를 둬도 15예요. 천지 부모님 상계님도 15며 1월 부모님 수부님도 15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76, 951, 438 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성신도 15라 이겁니다. 상계님 수부님이 천지 1월 부모님이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머니시다.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빌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여러분 상계님 수부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뭡니까? 이 태을선의 주체인 태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태을 천상 원근이라 하는 것은 어디 하늘에 있는 어떤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을은 바로 천상 원군인데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태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요.
이 상계님의 이 어떤 큰 어떤 19세기, 20세기, 21세기로 넘어간 이 흐름이 있잖아요. 상계님께서는 1841년에 이 이마두 신부를 데리고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있다가 동양의 금산사, 이 우리 조선의 금산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조선에 오셔가지고 금산사에서 30년을 거기서 상계님께서 이모에 계셨습니다. 이모에 계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경주 용담 구경하고 바로 최재우에게 천명과 신결을 내려서 대도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계님이 쓰신 인물이 누구예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최수훈이었어요. 그렇지만 최수훈 대신사가 상계님의 뜻대로 천명과 신결을 받들었지만 그러나 어떤 이 대도의 어떤 진취를 갖다가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은 1864년 갑자년에 결국은 이제 대구 감영에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리고 상계님께서는 그 1864년 갑자년부터 8궤 갑자에 의해 가지고 8년이 지난 뒤에 1871년 신민년에 탄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계님의 수부님의 이 9년 천지공사, 이 10년 신종공사의 이 모든 것을 다시 결국은 마무리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12,000 일꾼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자각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계님께서 이 공사를 어떻게 짜셨냐? 결국은 세운과 교훈으로서 1901년 신축년 이후에 세계 역사가 전개될 프로그램을 짜셨잖아요. 천지도수를 짜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교단에서 그것을 배웠지만 우리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뭔가 미흡한 게 있어요. 왜? 상계님의 진리는 우리 일꾼의 자리가 천지일월이라는 천자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장상과 신하의 자리인데 그들 교단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 교단의 교주를 상계님과 수부님과 동격의 반열인 천자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동학은 차정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보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께 그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상계님이 이 천지공사라는 것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양쪽을 다 상계님께서 내신 거예요. 내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낸다. 난법도 내시고 진법도 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난법이라고 하는 이 맥은 3변 성국으로 나아갑니다. 1변, 2변, 3변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법, 그것은 판바퀴죠. 이건 판 아니지만 판 밖에다가 도통종자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인물이 하감 이중성 선생이십니다. 우리는 비로소 2024, 2025년 이 시간대의 당도에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바로 이제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맥은 대충 알고 있잖아요. 이 판 안에 맥은 알고 있어요. 일정기 시절에 정읍의 차경석의 보천교였다. 그리고 지난 70년대, 80년대 다시 일어났던 제2변교훈, 대순진리의 증산도를 비롯한 여러 종교가 또 2변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3변으로 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계님께서는 판 밖에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판 밖에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죠. 이렇게 그것이 이제 2024, 2025의 이 갑진을사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판 안의 법과 판 밖의 법이 결국은 여기서 2024, 2025 여기서 하나로 이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큰 틀에서 정리하자면요, 상계님의 이 전체적인 이 어떤 그 인류구원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요, 평천하 50년과 치천하 50년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정리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은 말씀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경전에는 안 나와요. 천지개벽경에만 나와요. 천지개벽경 기후편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평천하는 내가 하리니 치천하는 너희들이 하라. 이것이 치천하 50년 공부가 되노라. 상계님께서 평천하 50년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냐? 상계님께서 그 평천하 50년 공부의 기점은 1860년이에요. 경신년 4월 5일 날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리신 그 기점부터 해서 50년 공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또
기후편 7장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요임금이 100년 동안 재위하였으니 나의 포덕 원년이 경신년이 되노라. 그러니까 1860년이 포덕 원년, 포교 원년이 되는 거예요. 저때부터 50년이 차는 해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상인님께서 천지용사를 마친 1909년 여기까지가 바로 50년입니다. 요임금이 100년 동안 재위하였으니 나의 포덕 원년이 경신년이 되노라. 그러므로 나는 평천하 50년 공부를 하고, 상인님이 평천하 50년 공부를 했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최주호한테 천명과 신교를 내린 그 해부터 해가지고 천지용사를 마치신 1909년까지가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 되는 겁니다. 하셨어요. 평정하셨어요. 평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나는 평천하 50년 공부를 하고 너희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 12,000 일꾼들 있잖아요. 이 남조선의 이 태을선의 승조원이 되는 이 너희들은 7천하 50년 하노라. 그러니까 이 7천하 50년 공부라는 것은요, 결국은요, 2변에서 3변으로 넘어가는, 결국 2변 때부터 우리가 이 7천하 50년 공부를 각자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먼저 난법 기운을 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상계님 말씀대로 7천하 50년 공부를 이 병난의 상황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50년 공부를 채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45년, 어떤 사람 40년, 어떤 사람 뭐 37년, 33년, 뭐 20년, 15년. 그건 각자가 다릅니다. 12,000 일꾼이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결국은 이 진인의 탄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17세기, 18세기, 특히 19세기부터 상계님의 성령이 서양 대법국 천기탑에 내려오셨다가 이마들을 데리고 어떻습니까? 이 조선국 금산사로 오셔가지고 결국은 천명과 신교를 내리고 평천하 50년 공부를 하고 그 사이에 9년 천지공사와 수부님의 10년 신조공사가 있고, 그러나 이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12,000 바로 혈식천추 도덕군자 일꾼들이 출세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칠성도수다. 이 12,000 일꾼의 바로 그 수장이 누구냐? 그것을 대두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두목은 상인님과 수부님의 천지 일월 부모님의 신하면서 일꾼이면서 장상의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다만 그 리더니까 그것을 뭐 대두목이다, 두목이다 뭐라고 이름 붙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신앙하자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임에,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대상은 상인님과 수부님 천지 일월 부모님이지, 아니 왜 교단의 교주를 신앙합니까? 교단의 교주가 된다면 그 사람은 12,000명의 리더일 뿐인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거기다 두목에다 다시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두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대두목은 12,000 일꾼 중에 한 명이며, 그렇잖아요. 12,000 일꾼의 수장이며 리더일 뿐이다. 결국은 이 12,000 일꾼 자리는요, 결국은 그 맡은 역할과 사명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이 지가 지 마음을 알아야 되고 지가 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판 안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이제 이 판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인물이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나 이 말씀드려야 될 어떤 그런 성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속수전경이라는 건데요. 이 속수전경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화진경 동국비서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구리골 남동김씨, 김영렬, 김자현, 김갑칠 이런 분들의 후손들이 쓴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그 후속편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이 또 종합경전인 도전에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엑기스를 뽑아야 돼요. 상인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몇 쪽이죠? 18쪽인가요? 상인님 말씀하시기를 서양 이마두는 동서양 신명을 통솔 하니 나의 서기로 등용하고. 이마두는 선상에서 동방칠성이고 있잖아요. 신명기의 주벽이에요. 그런데 상계님께서는 서양 이마두는 동서양 신명을 통솔 하니,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벽이 맞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쓰냐? 나의 서기로 등용하겠다. 내가 서기라는 것은 글을 받아 적는 사람을 서기라고 그래요. 바로 이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경전을 편찬했던 그런 문인 중에서 한 분, 누구냐?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이라 이겁니다. 나의 서기로 등용하고 경주 최수우는 천하신명을 임의 용지하니
작반 친구다. 이런 참 알듯 못한 말씀을 하셔요.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상기님께서 먼저 일꾼으로 내세웠던 사람은요. 바로 최수훈 대신사예요. 먼저 1860년에 천명과 신교를 주고 이렇게 내리고 네가 대도를 세워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 쓰신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님이에요. 저는 이중성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동방칠성 이마두가 상인님의 명을 받고 바로 동방칠성이 바로 지금 1903년 개묘년에 나의 명을 받고 인간세상에 내려왔다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감 이중성 선생, 바로 붉은 장딱, 바로 이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천지개벽경이라는 중심되는 경전을 썼어요. 물론 그 경전만이 모든 경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경전의 어떤 근본이 되는 경전이라 이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중성 선생님의 그 어떤 뭐랄까, 그 어린 시절과 있잖아요. 청년 시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성 선생님은 7세 때 정도에 벌써 동양의 유교의 최고의 그 어떤 경서인 사사삼경을 통달했고요. 그리고 특히 주역에 통달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중성 선생님의 큰아버지가 자신이 가르치다가 자신이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으니까 주위에 학문이 높으신 분을 데려다 놓고 가르쳤고 더 이상 또 가르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큰아버지께서는 이 어린 7살짜리, 8살짜리 조카가 있잖아요. 주위에 나름대로 그 주역에 능하신 분들을 불러다가 토론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중성 선생께서는 그 어린 이중성 선생께서 있잖아요. 소년 이중성 선생이 그 사람을 능가하더라 이겁니다. 주역의 64개를 비롯해서 있잖아요. 그 주역의 서계전, 설계전, 잡계전, 뭐 12개 모든 것을 통달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합천이 시분 중에 대단한 신동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냥 아주 대주목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중성 선생께서 기장군수로의 일본어 통역관을 맡고 경남도지사의 일본어의 통역관을 맡다가 그 참 중요한 일경의 정보를 갖다가 독립군한테 이것을 이렇게 몰래 전해주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15세인가 6세 때 1912년에 이제 일경에 체포가 돼가지고 1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때 참 그 어머니께서 말이지 고향 기장에서 부산 형무소까지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 뭐랄까 면회를 가고 접견을 가고 어린 아들이 장남이 그 고문 받다가 흘린 피 묻은 옷을 갖다가 이렇게 그 갈아입히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을 하셨나 하는 내용 같은 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중성 선생은 아마 16, 17세 때쯤 해가지고 그 결국은 미성년자라는 그런 명목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되느냐?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세계의 모든 문물은 어디로 모였을 때입니까? 일본으로 모였거든.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이 제국주의의 선두주자 아닙니까? 일본만이 어떻습니까? 이민이라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이런 어떤 그런 상인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그것이 명치유신을 통해서 그 명치유신의 주역이 이등방문이었고요. 일본이 앞서가는 최고의 강대국이었다 이겁니다. 거기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조국의 현실을 통달한 이렇게 아는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일본에 가서 선진 문명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서양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노동운동과 독립운동에 눈을 떠서 이렇게 몰두하시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하감 선생께서 어떻게 이 상기님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됐다고 하는 그 과정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그 아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대충 껍데기만 알고 있었는데 아드님은 제가 그 당신님의 말을 갖다가 이인수 선생님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접수하는 것을 보고 잘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미흡하곤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왜 하감 이중성 선생님께서 이 강증산 상해님의 대도진리에 눈을 뜨게 됐느냐. 거기에는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체험적인 것도 있다.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이래요. 자기가
이중성 선생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사촌 형들과 물놀이를 갔었대요. 근데 물놀이를 하면서 막 이제 물장구를 치면서 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도 옛날에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옛날에 어린 시절에 형님 두 분하고 셋이 어디 증양이라는 곳에 물놀이 갔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냥 폼 잡고 한번 헤엄치다 보니까 이게 발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을 먹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이 저도 아주 치명적인 경험이니까 생각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중성 선생님께서도 사촌 형들과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6, 7, 5, 8, 요 나이쯤 됐겠죠. 이제 물놀이를 갈 거 아닙니까?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됐는데 어떤 분이 조선시대에 갓을 쓴 어떤 어른이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야? 그래가지고 그 물놀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물놀이 도중이라든지 사촌 형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형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기 갓을 쓰고 나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사촌 형들한테 물었더니 사촌 형들이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야, 너 지금 헛것 보고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중성 선생은 분명히 봤거든요. 이 조선시대에 이 갓을 쓴 어떤 어른이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탁 박혀 있었죠.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중성 선생께서 16, 17세 때 결국은 미성년자라는 명목으로 풀려나와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이 유학 생활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고국에서 전갈이 온 거예요.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어머니는 얼마나 참 소중한 존재입니까? 모든 아들은 다 효자거든. 그렇잖아요? 어떤 아들이에요? 자기를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성 선생은 학원을 갔다 일단 정지하고 빨리 고국으로 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진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효자라면 사실 말하면 세속말로 눈깔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제가 이제 그 판박소식에다가 이중성 선생의 그 이인수 선생님이 그 증언했던 걸 썼거든요. 자, 하감 선생은 10대 일경에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 생활을 하는 초기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게 되었다. 와서 보니 어머님의 병세는 과연 위중하였고 주변의 분들로부터 잉어를 잡아서 다려 드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런데 계절은 마치 그때가 엄동설한이었고 주변의 물가는 모두 얼어붙은 한겨울이었다. 그런데 효심이 깊은 이중성 선생께서는요, 망치를 들고 나갑니다. 잉어를 잡으려고 그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그런데 어디 가서 어머니를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잉어를 잡으러 나갔지만 다 물이 얼어붙었는데 어디가 잉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갔는데 못 잡죠. 무슨 재주로 잉어를 잡아요. 잉어가 있어요 지금 꽝꽝 얼어붙었는데. 그렇지만 그때 이제 바로 누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 그 사촌형들과 물놀이를 갔을 때 자기가 봤던 그 갓을 쓴, 조선시대에 갓을 쓴 그 어른이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중성 선생 청년 그 이중성 선생한테 그 10대 하감 선생한테 저기를 깨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중성 선생이 너가 보입니까? 저 어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일단은 빨리 잉어를 잡아서 어머니께 다려 드셔가지고 낫게 해야 된다니까 과연 거기서 망치를 깼든 아니면 그때 한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깨보니까 거기서 잉어 2마리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성 선생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다려서 드시니까 어머니가 병환이 쾌차가 생겨서 다시 기사회생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이중성 선생은 돌아갔죠. 귀국했고요. 다시 일본으로 가셨고 어머니는 회생하셨지만 결국은 그 뒤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죠. 이러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누가? 바로 이인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신앙을 하면서요, 그런 강렬한 영적 체험을 저는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저는 이론파지. 그냥 짜잘짜잘한 어떤 체험 정도 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런 체험을 저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에 빠지면 또 엉뚱한 길로 가거든. 그런데 하감 선생은 이런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감 선생은요, 바로 이러한 체험이 어릴 때 물놀이 체험과 어머니한테 그
잉어를 저기를 때려라, 저 얼음을 깨라 했던 그분, 똑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성 선생은 저분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은 바로 이 합천 이씨의 선대 조상 중에서 6대조 할아버지 중에서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일본군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부산진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동래부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를 갖다가 부산이라고 안 하고 동래부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지키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동래부사 송상현이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정발 장군이나 송상현 장군이나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일제를 막다가 장렬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합천 이씨, 기장회에 있었던 합천 이씨의 6대조 할아버지가 바로 그 인물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현시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직 상제님 시대에 눈을 뜨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강렬한 신명 체험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아드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송상현 장군이 원래 무관이 아니고 문관이에요. 그분을 충렬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지금 부산에 가면 충렬사라고 있어요. 충렬사에 가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막았던, 외적과 대항을 했던 그분에 대한 위패가 다 배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합천이 씨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쭉 찾아보니까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이중성 선생께서는 바로 그 6대조 할아버지, 바로 잉어를 갖다가 잡게 하는 그 계기가 됐던 분이고, 자기가 어릴 적 물놀이에 갔을 때 자기를 뭐 살려주셨다든지 어떻든 뭐가 있었겠죠. 그때 봤던 그분이 바로 그 6대조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은 이 이중성 선생께서는요, 그 당시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와세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동양과 서양의 신광문을 모두 종합하면서, 그리고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독립운동에 나서시게 됩니다. 그렇죠. 독립운동밖에 할 게 없죠. 그때는 어떤 인재들이, 그것이 그 독립운동이 어떠한 형태로 됐든지 간에 결국은 해방되기 이전에 많은 뜻 있는 우리나라 이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이제 몰두하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중성 선생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 선생은 누구하고 인연을 맺게 되냐면 김구 선생하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저기 미국에 있으니까 인연을 못 맺죠. 결국은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 주역이 된 분이 누굽니까? 김구 선생이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고, 그러면 그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 가거나 간도로 가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학교를 만들고 무관학교를 만들면서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근데 이중성 선생께서는 뭐를 했냐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독립자금이다. 그래서 이 독립자금을 이 조선에서 걷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걷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운반하는 일에 이렇게 일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맡은 인물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결사대라고 그래요. 결사대. 결사대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대원들을 결사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결사대의 대장으로서 이중성 선생께서 이제 활동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성도 바꿔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사진 안 찍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10대 후반 20대에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김구 선생이 또 누구하고 또 이렇게 의형제를 맺었냐면은, 황해도 안악에 김홍량이라는 대부호가 있어요. 당시 조선에서 최고의 부호라고 그래요. 7만석을 했어요. 공주부호 김갑순, 또, 광주에 또 현준호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조금씩 줄어요. 여긴 7만석인데, 여긴 뭐 5만석, 3만석 이런데 큰 부호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친일파라는 명목으로서 좀 매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냈대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포천교에서도 이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을 보냈잖아요. 바로 이제 이중성 선생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결사대 대장을 하시면서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나는 내가 죽어도 좋다.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이 독립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을 바치겠다. 이거잖아요. 키는 1m 80이 넘어요. 잘생겼어요. 6개국을 통했어요. 그러나 나라가 독립이 안 됐거든. 나라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에 이제
매도몰신을 하는 삶을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쭉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근현대사를, 특히 근대사를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 인물에 대한 공부를 많이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상진님보다 4살인가 3살인가 밑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남 이승만 박사예요. 결국 그분은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과거급제를 하려고 과거 시험을 봤는데 안 되죠. 안동길 씨, 풍양조 씨 이런 사람들이 딱 인맥에 맥혀서 자기가 어떻게 과거급제를 해요? 결국 그 사람은 서양 선교사들하고 손을 잡고 그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서양의 근대적인 어떤 이런 그 정치 제도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걸 공부해 봤더니 이거 조선은 다 헛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떡합니까? 이 왕정을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만민공동에서 유창하게 연설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대역죄, 반역죄에 걸려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5년 9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맨 처음에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서 그는 어떻습니까? 오남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이 신약성서를 받아들여서 그 신약성서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이 인간의 자유와 어떤 이런 근대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들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결국 그분은 선교사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도 잘했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따면서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잖아요. 그런 인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앞서서 태어났던 이완용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이완용이라고. 우리는 을사오적 중에 으뜸이다. 아주 민족 반역자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완용의 전기를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완용 씨도 있잖아요. 뭔가 그 당시 자기의 지식인으로서 이 19세기의 우리나라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무수히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은 그 미국의 그 19세기 후반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아련하려고 가는 그 팀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가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본 사람이에요. 아주 인재란 말입니다. 인재. 근데 결국은 그 양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뭐 일본에 팔아 넘기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인이 이완용이라는 그 천재가 결국은 자기가 어떤 하늘에서 부여되는 주어지는 어떤 시대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린 거예요. 물론 민족 반역자도 있죠. 제가 다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 인물도 있고요.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19세기와 20세기의 격동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답을 갈구하고 뭐를 찾고자 했고 알고자 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독립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미국은 저기 멀리 있네. 가까이 있는 건 러시아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와 같이 합류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일성이도 있고 저렇게 마적 노릇을 하다가 저렇게 결국은 상계님의 그런 악역 그 북조선의 그 수괴가 돼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뭐 도산 한창호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 중에 또 1917년에 태어났던 박정희 같은 인물도 있고 1920 몇 년인가요? 24년인가에 태어났던 또 김대중 선생도 있고 이런 그 시대의 영웅들이 쫙 이 어떤 19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의 이런 출현하는 과정의 어떤 흐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웅 호걸들이요 젊은 시절의 악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뭔가 내막을 알고자 진실을 알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이 열어주는 그 어떤 시야대로만 갓을 뿌리죠. 이렇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감 이중성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하늘이 열어주는 그 길대로 갔는데 결국은 이분은 독립운동에 몰두하게 됐고 결사대장을 맡아가지고 조선에서 독립자금을 걷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한테 갖다 주는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하고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아드님한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구 선생께서 1949년인가 언젠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하감 선생께서는 김구 선생하고 친했어요. 3일 밤낮으로 울었답니다. 그 김구 선생이 하감 선생이 김구 선생한테 서울 가서 만나가지고요. 선생님 지금 정치활동을 접으시고 정치활동을 하시고 이 수덕사에 내려와서 여기서 3년을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나? 그러면 저절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청을 드렸대요. 그게 뭐 3년인지 1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다 머릿속에 지금 엉켜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김구 선생은 안 들었죠. 결국 그러다가 안도희한테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감 선생께서 3일 밤낮을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 분이 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이제 김구 선생은요, 그 조선 당시 최고의 부호였던 황해도 안악의 김홍영 선생하고 그분은 또 지금 민족반역자 친일파로 분열돼가지고요, 그 뭐는 서훈가 뭔가 취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19세기, 20세기 이 역사는요, 우리는 후천에 가서 다시 조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감 선생께서는 바로 독립운동의 결사대장을 하셨다. 결사대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독립장을 걷어가지고 배를 타고 상해로 가든지, 근데 배 타고 가다가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조선의 이 산하를 밟고 만주를 지나가지고 쭉 위에서 내려가서 상해까지 내려가는 이 루트를 결국은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는 그 독립운동에 몰두하시면서 세월을 보내셨어요. 아는 건 많아요. 사상경을 통달했어요. 6개국어도 알아요. 일본 가서 유학도 하셨어요.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알고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하감 선생께서도 고민하셨겠죠.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독립이 되는 것인가 고민하셨어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아드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그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래는 그 뜨시는 분들이 독립자금을 냈죠. 그러나 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은 독립자금을 보내야 되는데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보내야 될 책임자는 이중성 선생이고, 물론 다른 루트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결사대가 그 예를 들어서 광주보 현준호 선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쫙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종이다 쭉쭉쭉쭉 쓰고, 나 누구인데 이 독립자금이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하니 어디다가 어디다가 독립자금을 넣어놔라 이렇게 하고 돌멩이에 딱 달아가지고 탁 그 현준호 선생 집으로 던진대요. 그러면 현준호 선생이 있는 집에다가 뭐가 문 앞에 툭 떠가서 떨어져 버리면 나가서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어보면 거기에 돌멩이 옆에, 돌멩이 안에 그 종이가 붙어 있고 편지가 붙어 있고 써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돈 갖다 놔라. 우리 독립 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참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판단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일경에 신고를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냥 어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현준호 선생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독립자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돈 묻으라는 곳에다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편지를 썼대요. 내가 잘 받았다. 지금 돈은 안 집어넣지만 우리 한번 만나자. 내가 얼굴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서 만나자고 쓰면은 거기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유엔에서 우리가 잡으려는 미끼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모험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에 가서 딱 대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준호 선생하고 이중성 선생하고 대면을 했다는 거예요. 보고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중성 이런 사람이구나. 현준호 이런 사람이구나. 거기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현준호 선생은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중성 선생을 통해서 독립자금을 냈죠. 그리고 공주 부호 김갑선 있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조선의 최대의 부호였던 그 황해도 안약의 김홍영 선생도 냈고, 원래 김홍영 선생은 누구죠? 김구 선생하고도 의형제 맺었던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친일파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야지 돈을. 왜? 언젠간 조선이 독립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여당에도 돈 주고 야당에도 돈을 주는 법이에요. 왜? 양쪽에 돈을 대야 되는 거니까. 응? 저는 다른 의도로 본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시대가 일정기였고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친일파처럼 보였지만 왜 그분이 한국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자금을 걷었잖아요. 그럼 이걸 걷어가지고는 배 타고는 가다가 걸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 앞에서 일경한테 총 들고 거기서 검문대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 산악 루트를 통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중성 선생님을 비롯한 그 결사 대원들이 나눠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5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상해를 보낸다 할 때 있잖아요. 5만 원 봉투를 가져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을 나눈대요. 1,0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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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짜리로. 지금 1,000원이 아니고요. 그 당시 1,000원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서 그걸 딱 이렇게 묶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산악을 통해서 쫙 간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지키고 있냐면 일본 놈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놈이 앞지압해하는 조선 사람이 그 길을 알잖아요. 거기서 지킨다는 거예요. 거기서 숨 막히는 어떤 그런 생사의 어떤 뭐랄까 어떤 서로의 그런 그 대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막 잡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응? 막 총으로 쏘기도 하고 말이야. 막 뛰고 그러면 뛰면서 있잖아요. 그 중에 1,000원짜리 하나를 다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쫓아오던 놈이 어떡합니까? 1,000원을 주셔야 되니까 주는 사이에 또 도망을 가고 또 1,000원짜리 던지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면은 상해까지 갈 때는 있잖아요. 3분의 1이 없어지든지 2분의 1이 없어진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성 선생께서 그 독립자금을 가지고 상해로 갔어요. 김구 선생을 만나서 전달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돈이 이중성 선생은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가지고 일본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가족들이나 그분들의 또 주변 분들의 생활비로 거의 쓰이고 있더라. 상당 부분이 쓰이고 있더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허탈합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그렇게 쓰인다는 거? 물론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또 인정을 하지만 얼마나 허탈했느냐. 그래가지고 이중성 선생께서는 또 아드님 말씀에 의하면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김구 선생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내가 직접 총을 사갖고 가야 되겠다. 이 독립운동 해야 되고 일본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직접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돈을 가지고 상해 임시정으로 운반한 게 아니라 직접 러시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 들어가가지고 러시아 유창한 러시아 말을 하면서 거기서 총기를 사가지고 뭐 500정인가 1500정인가 그 총을 사가지고요. 그걸 메고 그걸 싣고 상해 임시정으로 날았다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시는 도중에 어떻습니까? 일본 헌병이 괜히 있습니까? 독립운동 어떤 놈들이 하나, 독립장비 어떤 놈들이 운반하나, 그걸 맨날 따지는 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걸려들은 거예요. 이중성 선생께서요. 아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겨울철이었는데 그 추격대가 이제 이중성 선생을 그 상해에서 거꾸로 나오는 이중성 선생을 추격하면서 있잖아요. 만주쯤 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막 추운 그 살벌한 겨울에 거기서 막 이중성 선생은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었고 추격대는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데 총을 쐈다는 겁니다. 그 총을 이중성 선생께서 이 발에 맞았다는 거예요. 뒤꿈치에 이쪽으로 장단지 쪽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뚝뚝 흘러내려가는 거죠. 이거 막 대위기 상황이죠. 물론 그때는 이중성 선생은 청년의 바로 20대 초반의 청년 이중성이었지 않습니까? 오로지 독립운동의 열기, 독립운동의 그 일념으로서 활동하는 그 참 천하 남아 이중성 선생께서 총을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력을 다 뛰다가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잘못하면 죽는 거야. 잡히면 죽는 거야. 근데 앞에 보니까 무슨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하나가 밤에 꿈뻑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쓰러지셨대요. 그러고서 어떻게 됐냐? 안 잡혔죠. 막 그 땅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쩔뚝쩔뚝해서 결국 왔지만 그 집안에 있던 그 노인 부부가 이중성 선생이 쓰러진 걸 알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흔적 치워버리고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목숨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노 부부가 여기 오래 못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데려갔답니다. 약간 수습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거기 가니까 거기 만주에서 그 조선인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막 노름하고 마작하고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리고 막 아편 피우고 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요. 거기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데려가면 이제 싹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잘 아시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그 뭐냐면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근데 이중성 선생은 아편은 안 했죠. 왜냐하면 통증이 있으면 아편 같은 거 먹으면 통증이 있으면 그런 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거기서 몸을 수습하고 다시 이제 이 원래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서 이제 서울 관악산에 그 결사대원들의 그 아지트가 있었대요. 그런 활동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작년, 올해, 내년 계속 쭉 해 나가셨던 겁니다. 이중 선생께서는. 그 어릴 때 7살 이전에 43개월 뛰었던 그 신동, 6개월을 했던 그 참 대천재. 그렇지만 결국은 조국의 현실 이르니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김구 선생 속하고 쪽하고 손을 닿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독립자금을 걷어가지고 결국은 상해로 운반하는 그 결사대장을 하셨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927년 이 정묘년 무렵에 김구 선생께서 이중성 선생한테 새로운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상당수의 독립 자금이 보천교 쪽에서 이렇게 갔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때 보천교는 1919년 이후로 차경석 성도의 독주 시대가 열려가지고 쭉 성장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차경석에 반대를 해서. 그러다가 이 김구 선생께서 새로운 지시를 내리는데 이중성 자네가 보천교로 직접 들어가서 차경석의 머리를 돌리고 이 보천교의 민족중교 운동을 바라면 이 독립운동으로 돌려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자네가 신구학문에 밝고 언변이 있고 능히 자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중성 선생은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때가 1927년 후반기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26년 병인년에 증산천사 공사기 나오고 26년부터 고수분의 10년 신종공사가 시작되는 해거든요. 27년에 정묘년에 병인 정묘년에 그 지시를 받고 이중성 선생은 자기 결사대원의 그 수하의 어떤 동지들 부하들과 같이 이렇게 상의를 했죠.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내가 직접 이 보천교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알아야 들어가지 보천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자. 그래서 그 수하의 동지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보천교 관련한 자료들을. 그러면 그때는 증산천사 공사기도 나왔을 때고 증산천사 공사기뿐만 아니라요. 보천교는 600만이 믿는 있는 대종교였어요. 물론 대다수 민중들은 그냥 무슨 신명 체험이나 이런 걸 갖고 믿었지만 그러나 600만이 믿는 민족종교에 왜 당당한 당시의 유학자와 학자와 일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 진인도통령기도 만들고 우주일련 사계절 도표도 나는 그때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면 그걸 말씀하신 분이 정영규 선생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2013, 14년에 정영규 선생을 갖다가 여러 번 뵐 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주장실에 진인도통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말이야, 자네는 안목이 들어보니까 모르지. 그게 다 일제시대 때, 보충회 때 신앙의 선배들이 다 연구하고 만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요. 보천교에 얼마나 쟁쟁한 그 간부들, 신도들 있지 않습니까? 간부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구한 게, 물론 이쪽 성도 얘기가 있고, 이쪽 정도, 이쪽 제자 얘기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분들이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것이구나. 바로 이 진인도통 연기도 그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거래요, 그게. 뭐 곤륜산 제1지맥이 뭐 어쩌고 공자가 나오고 석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제님이 곤륜산 3지맥 2부 동해하야 백두산 금강산 1만 2천 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감 잡았죠. 이게 우주의 일련 사계절 도표도 이때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우리 운산 선생님께서 그것을 자기 집에 왔던 많은 보천교 간부들의 얘기를 듣고 머릿속에 입력하시다가 나중에 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감 선생께서는 그때 이제 1927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31살이지. 제가 볼 때, 제가 지난번에 하감 선생 나이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189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1927년이면 31살 무렵이에요. 그때까지 장가 안 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그런 모든 그 보천교에 관련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증산천사 공사기는 그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쫙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어디서? 바로 부산에서, 기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부를 쭉 하시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이거 하나님 아니야. 상제님이네. 우주의 주제하가 오셨네. 이제 이거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그때 진리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하감 선생께서 지으신 이 가사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게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두 개를 제가 이제 그 아드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는 장부처세가
하감 선생께서 지으신 장부 처세가 요건 좀 약간 짧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지 일주가 이 천지를 일주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그림이다. 내가 봐도 여기에 하감 선생께서 어떤 학문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쭉 보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따라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직접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딱 보면은 어떤 말씀 나오냐면은 어디 말씀 나오죠. 여기 보면요. 바람결에 들린 소식 하나님이 내세하사 천지 만물 개조하여 5만 년 성경운수 후천개벽 하신다고.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언제 들었어요? 1927년 정묘년 후반기에 그 수하의 동지들과 그 보천교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고해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 그 밝으신 머리로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바람결에 들린 소식 하나님이 내세하사 천지 만물 개조하여 천지공사 아닙니까? 5만 년 성경운수 후천개벽 하신다고. 어와 세상 사람들아 전만고 후만고에 이런 일이 또 있으랴. 대장부 필생사업 이 위에 더 장하랴. 두 팔 걷고 내달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몸을 투신하시는 겁니다. 신세를 의탁하니 이때 한번 힘을 쓰면 5만 년 천지공정 내 안면도 초월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다. 바로 이제 그 계기를 아드님의 말씀 속에서 1927년 그 후반기부터 이 수하의 동지들과 함께 그 자료를 수고해서 쭉 보니까 이중성 선생의 그 밝은 정신, 큰 정신 딱 해안으로 확 열리면서 미륵불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동학의 시천주 소화정 그 천주님이 오셨구나. 이걸 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가고 독립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큰 것 중에서 요만한 부분에 불과하거든. 물론 나라의 독립도 해야 되지 당연히. 그렇지만 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이 천지공사의 세계에 눈을 뜨고 상해님의 눈을 뜬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중성 선생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운명을 바꾸시게 돼요. 독립운동을 접은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선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죠. 그렇지만 더 큰 세계를 알아버린 거예요. 이중성 선생께서는. 그래서 거기서 이중성 선생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내가 보천기로 들어가서 이 도를 닦아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보천기로 들어가려면 그때 보천기로 상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중성 선생은 이제 머리를 기르고 상투를 들기 위해서 2027년부터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천교회 이 지부 중에서 대구에, 그 영남권의 대구에 사실은 그 일제시대 때 보천교에 왔던 많은 그런 그 신도들이 영남권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걸고 가가지고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결국은 호남 사람 된 건데, 그러니까 영남이 어디 있고 호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게 내막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성 선생은요, 머리도 기르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에 있던 그 보천교회 큰 지부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이 정읍의 차경석 이 본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때 이제 차경석의 이 보천교회에서는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11전도 지었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구 지부를 통해서 이 영남권에 이 부산 기장에 말이지 이중성이라는 대인물이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928년 상황이에요. 무진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보천교회에서는 좋다. 그 인물을 데리고 와라. 보겠다. 우리 차교주가 만난다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928년 무진년 동지날, 그날 그 동지 시성도 하면서 누구를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차경석과의 대면이 약속돼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중성 선생은 경부선 열차를 타고 대전까지 왔다가 다시 호남선 열차를 타고 정읍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긴 여정 속에서 왔던 겁니다. 바로 이제 이중성 선생이 1928년 무진년 바로 12월 22일 날 동짓날 정읍에 내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아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경부선 열차를 타고 올 때 그때는 칙칙폭포 열차 아니었습니까? 증기기관 열차 있잖아요. 석탄 떼갖고 거기서 이제 그 열차의 몇 칸을 전부 다 그 동부지성에 참석하는 영남권 신도들이 그걸 차지했대요. 그걸 세를 낸 거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열차 안에서 태울지를 읽었다는 겁니다. 막 우렁차게 서로 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렁찬 합성 소리가 이 칸에서도 태울지 합성 소리가 나오니까 칙칙폭폭 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우렁찼다는 거예요. 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결국은. 그래서 정읍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정읍역에 도착해 보니까 우물정자 기 있잖아요. 이렇게 우물정자 기 있잖아요. 이게 그 보천교를 상징하는 기잖아요. 그 기가 수만 개가 펄럭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장관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12월 22일 날 무진 동지에 이중성 선생께서는 어디에 나타나신 겁니까? 바로 이 정읍에 여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 여기 이제 이게 천지개벽경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그게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상제님 말씀에 기후편 11장인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가 나타나고 있지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내 덕을 펼칠 사람이 무진년 동지의 머리를 들리니 이 사람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니라. 내 덕을 펼칠 사람이 무진년 동지의 머리를 든다. 머리를 들어요? 이건 뭐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이름과 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진년 동지에 그동안 몰랐다가 여러분 몰랐다가 무진년 동지에 기도한 사람은 이상호 선생이 아니에요. 이상호 선생은 그 이전에 이미 다 신앙사에 알려졌던 인물이에요. 보천교회 서방주를 했고 박공호 성도도 알고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뭐 자세히 알고 친밀하게 알고 이런 것만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무진년 동지에 기도하신 분은 누구냐? 하감 이중성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뒷얘기 이제 진짜 얘기죠. 이제 다시 또 서서히 이제 얘기가 압축돼 들어가는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